전조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예. 우선 통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말하는 LTE 주파수, 와이파이 주파수 여기에 정보가 실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가 사용하는 이 주파수, 이 전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캐리어, 반송파. 정보를 실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불러요. 캐리어. 반송파. 네. 그래서 정보의 송신은 캐리어에 디지털 정보를 실려 보내는 과정이고, 수신은 캐리어에서 원래 정보 코드를 해독해가지고, 그렇죠? 1과 0을 판독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처리기술사에는 사실 이것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압축에 대한 알고리즘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변조 관련된 것 중에서 약간 일반적인 것들, 쉬운 것들을 물어보거나, 그렇지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뭐 깊이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 쪽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왔어요. 자, 지금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꽃다발 4개가 이렇게 있죠. 4개의 꽃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꽃다발 우리가 정보 비트 하나라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 4개의 꽃다발을 지금 내가 전송하고 싶은 건데, 보내고 싶은 건데, 이 3개의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는 그 차선, 대역폭이 넓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얘는 한 번에 2대의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대역폭을 갖고 있는 차선을 갖고 있어요, 얘는요. 그럼 얘는 한 번에 2개의 차량이 정보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제약사항이 하나의 차는 일반적으로 꽃다발 2개밖에 못 실린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물차 2대에 나란히 2개의 꽃다발을 실어가지고 동시에 보내니까, 그렇죠? 한 번에 총 몇 개의 꽃다발이 갈 수 있는 거예요? 4개. 4bps. 4bps.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4bps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차선수 자체가 넓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차선수가 좁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동시에 못 가요. 그럼 얘는 4개의 꽃다발을 실어보내려면 화물차가 두 번 갔다 와야겠죠. 그럼 얘는 한 번에 몇 개가 가는 거예요? 2개. 2bps. 그래서 얘는 2bps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4bps, 2bps. 큰 차이는 차선수. 차선수가 2개냐, 하나냐.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차선은 하나인데 첫 번째와 똑같은 4bps를 얘는 대역폭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얘는 이제 뭔가 기술을 하나 더 만든 거죠. 화물차 하나에 2개가 아니라 4개의 꽃다발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 거예요.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압축 기법을 동원해서 한 번에 4개를 보내니까 얘는 똑같이 4bps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대역폭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4개를 보냈으니까. 근데 차이가 있죠. 기술 차이가. 첫 번째는 차선수를 증가시켜서 4bps를 보장했고, 세 번째는 차선수는 하나지만 압축기법을 이용해서 4bps를 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의 압축 기술을 첫 번째가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몇 bps죠? 8bp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에서 이제 이렇게 속도,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차선수를 넓힌다. 그 다음에 고효율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선수를 넓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주파수의 그 양을 더 크게 해야 되겠죠, 크게. 근데
주파수가 낮은 경우랑 높은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자, 1MHz를 갖고 있는 하나의 주파수가 있고 100MHz를 갖고 있는 주파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1MHz는 아무리 날고 겨봤자 얘는 1MHz라는 딱 제한된 요 환경 내에서 이 주파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풀로 해봤자 최대 1MHz 대역폭 이상을 못 할당해요. 그렇죠? 근데 100MHz 주파수를 갖는 이 경우에는 100MHz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자 100MHz를 갖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그렇죠? 이게 100MHz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200MHz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요 안에서 내가 가능한 채널을 쪼개가지고 정보를 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를 뭐 10MHz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시작한 단위 자체부터가 1메가가 아닌 10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 실어버릴 때 차선을 10메가 또는 50메가로 다 넓혀서 보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케이스는. 근데 1MHz 주파수를 갖는 얘 같은 경우는 1MHz, 2MHz가 있는데, 그렇죠? 1메가, 2메가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되게 좁은 거죠. 근데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G, 4G, 5G 올라갈수록 주파수의 크기를 높이는 이유가 그만큼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금방 제가 설명하면서 얼핏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 자, 1.8GHz를 사용하는 LTE라고 했을 때, 실제 내가 정보를 쏠 때 딱 1.800GHz로 전파를 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1.8GHz가 있고, 1.9GHz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파를 할당할 때, 1.800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0MHz 폭, 여기 40MHz 폭 이렇게 이 폭을 할당해 준 거예요. 그래서 1.780부터 1.840까지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이 사업자가 채널을 쪼개가지고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채널당 전파를 할당해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1.8GHz는 1.8GHz 근처에 있는 주파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앞에 설명한 부호화와 변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부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스 부호화하고 채널 부호화가 있다. 소스 부호화는 일단 압축이다, 압축.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는 에러를 검출하거나 정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압축에서 이 두 가지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압축에서 압축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실을 감내하는 압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감내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부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손실 부호와 무손실 부호와 두 개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부호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압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주로 원래 데이터 정보의 형태가 어떤 경우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 그죠? 영상, 맞아요. 영상, 음성 같은 것들은 손실을 좀 감내할 수 있어요. 일부가 좀 빠져도 사람은 크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무수히 많은 벽에서 정보 비트 하나 깨진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상, 정지 영상, 동영상들은 설사 일부를 좀 정보를 손실을 보여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손실 압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손실을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어떤 정보가 있죠? 금융정보. 그렇죠. 금융정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금액, 그렇죠?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은 중간에 만약에 이제 김동혁인데 그 사이에 뭐 하나가 빠졌어요. 김동혀 이렇게 하면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때는 무손실 보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손실 보호화. 네. 네. 자, 그러면 압축. 자, 첫 번째. 무손실 압축은 어떤 원리로 할까요? 어떻게 하길래 원래 데이터 사이즈가 만약에 1메가라면 얘를 압축해가지고 뭐 500kb로 줄일 수 있는 걸까요? 손실 없이. 어떻게 할까요? 네. 중복 제거죠. 중복 제거. 네. 중복 제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텍스트 메시지가 있으면 컴퓨터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해 못해요. 걔는 이게 부호화된 이진수화된 0101로 부호화된 그 정보를 걔는 이해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얘를 이제 부호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부호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정보를 압축한다고 했을 때 중복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줄이죠? 네, 1이 3개 있구나, 0이 2개가 있구나, 1이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제가 약간 간략하게 풀이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압축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run, length, coding. 네. run, length, coding. 네. 해당 비트가 사용되는 횟수, 네. 길이, 그걸 기반으로 압축을 수행하는 하나 예를 들어 든 거예요. 네. run, length, coding.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손실이 없이 압축을 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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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부호화를 할 텐데, 채널 부호화 방식이 에러를 검출하는 게 있고 에러를 정정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에러 검출과 검출과 정정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렇죠. 검출은 일단 수신자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보내줘. 그 다음에 에러 정정은 뭐죠? 네, 수신자 스스로 에러가 발생했네? 아, 근데 이거가 빠졌구나. 네, 스스로 그냥 정정하는 거예요. 다시 보내줘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에러 정정이에요. 자, 그러면 에러 검출과 정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이 최초의 정보를 보낼 때 더 많은 채널 부호화 비트를 요구할까요? 정정이죠. 정정. 네, 정정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신자 스스로 이걸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부가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가 좋아요?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정정이 좋다?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통신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은 되게 네트워크가 열악해요. 그래서 정보를 보내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해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러니까 정보를 보낼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에러 검출이 나요? 정정이 나요? 정정이 낫죠. 왜 그렇죠? 또 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통신 환경이 열악할 때는 에러 정정을 좀 높이고, 통신 환경이 좋아가지고 절대 에러가 안 나. 그런 경우는 에러 검출 쪽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의 통신 기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형태의 부호화를 많이 써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네. 이렇게 채널 부호화, 에러 검출, 에러 정정이 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페레티 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러 검출의 예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해밍 코드는 대표적으로 에러 정정 코드의 예시예요. 해밍 코드.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뭔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에러 정정을 지가 알아서 하는지. 참고로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뭐죠? 디스크 가용성 높이기 위해서 뭐 하죠 우리? 레이드. 레이드 구성할 때 해밍 코드가 쓰여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변조. 아까 변조가 뭐라고 그랬죠? 변조가 전송 매체의 채널 특성에 맞게끔 그렇죠? 정보의 세기 또는 주파수 등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여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커버리지의 분류.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유선, 무선 각각 커버리지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커버리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가 보통 IoT 시대에 통신을 할 때 고정된 하나의 뭔가 통신 방식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신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바뀔까요? 계속 내가 움직이면서 바뀌겠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집에서 있을 때하고 밖에 나올 때랑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집에 있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바뀐다 이거죠.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다가 밖으로 나면 LTE를 쓰고 그것부터 일단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이한 통신 규약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상이한 통신 방식을 쓰면서 내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핸드오버. 그렇죠. 핸드오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기술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커버리지가 다른 형태의 통신 방식을 쓸 때에도 내가 이동 간에 서로 상이한 통신 방식으로 넘어갈 때 핸드오버를 스무스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 하다가 밖으로 나올 때 내가 와이파이 설정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꿔도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미디어 독립적으로 핸드오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술들도 사실 이렇게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미디어 인디펜던트 핸드오버, MIH 이런 것도 있어요. 각각에 대한 상세본들을 제가 좀 뒤에 나오게 되면 응용단에서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의 기초 부분들을 넘어갔어요. 네트워크 기초 크게 어렵지 않죠? 맞죠? 제가 강조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보 전달 원리에서 송신자와 전달자와 수신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송신자, 전달자, 수신자 간에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하죠. 약속이. 그렇죠? 그 약속이 뭐였냐면 프로토콜. 그렇죠? 프로토콜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약속된 프로토콜 하에서 정보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논리적인 식별자가 구분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는 식별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식별자로 중간에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DNS에서 IP로 바꿔주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그 다음에 IP에서 맥으로 바꿔주는 AR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내가 식별된 상대방 IP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빨리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실을 적게 품질을 높여서 보내고, 그다음에 멀리 보내고, 또 안전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선 통신을 할 때 정보 전달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게 원래 정보에서 그
압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원래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소스 부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채널 부호화를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해당 정보가 내가 전달하는 전송 매체의 특성에 맞게, 그렇죠? 바꿔주는 변조가 있었죠. 변조. 이게 제가 1교시, 2교시 때 얘기했던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2교시에 제가 뭐 할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밥 먹으러 갈게요. 2교시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들만 한 번씩 다시 볼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상세하게 볼 텐데, 뭘 볼 거냐면 식별자. 식별자를 또 다시 볼 거예요. 식별자. 사람을 위한 식별자인 도메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좀 볼 거고, 뭐 전화번호는 제가 사실 안 볼 거예요. 도메인 주소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위한 식별자인 IP 주소와 맥 주소를 볼 거고, 특히 IP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최단 거리를 위한 전송 경로를 설정하는 아까 라우팅. 그래서 라우팅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라우팅 알고리즘 중심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전송 방식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인 뭐 TCP, UDP, 이거의 하이브리드인 SCTP에서부터 각종 전송 방식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프로토콜을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을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